안녕하세요. 저희 포럼 두 번째 날인 첫 번째 세션인데요. 어제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요새 한창 많이 얘기되고 있는 ESG 같은 것에 대해서 프랙티컬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날 첫 번째 세션은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현재가 신기후체제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가 인류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생명 이 포럼을 하면서 꽤 오랜 시간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그 분자적 기전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오랜 시간 지나오면서 생명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 생명체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러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러직들이 우리가 실제 이 신기후체제를 살아가는데 어떤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멈추기가 어려웠고요. 그런 개인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세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근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로 이제 자연을 객체로 보고 인간을 자연과 대비되는 이제 주체로 보고 이런 이제 그 사고 체제를 발달시켰는데 이런 체계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있었다면 항상 그 물질의 펀더멘탈한 러직을 찾으려는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근본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명에도 그냥 적용이 됐고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사실 생명과학이 그 전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생명체에도 생명체가 사실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지만 우리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이나 저기 저 의자를 이루는 물질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런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됐지만 이 생명체가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존재하는 공통 러직이 있다는 것을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 진화론과 그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견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보편성을 제시를 했는데 보편성에 기반한 철학이 이제 분명히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철학이 현재까지도 그렇게 명확하게 눈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줄기에 이 생명에 대한 이해의 보편성의 기초를 둔 철학적인 전통이 이제 불란서에서 생명 철학이나 생성 철학으로 베르그송부터 이루어지는 철학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생각은 했는데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멈칫멈칫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그 오늘 모시는 황수영 교수님께서 이 생성 철학과 생명 철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 오신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 황 선생님을 모셔서 몇 번에 걸쳐서 강의를 듣자 그런 얘기도 계속 했었었는데 그러고 있던 차에 그냥 일단 한번 모셔서 우리 컨퍼런스 할 때 모셔서 전반적인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또 다시 모셔서 좀 세밀한 디스커션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이 세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어렵게 황수영 교수님을 모시게 됐고요. 황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아마 철학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불란서로 가셔서 파리 사대학에서 그 생명철학, 생성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여러 가지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하시면서 지금은 홍익대학교의 교양학부에 재직하고 계시고 또 한국의 이 생명철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어렵게 황 선생님이 멀리서 아침 일찍 걸음을 해주셨고요. 여기가 빽빽하게 찼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차서 조금 속이 상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고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열심히 따라서 공부를 할 테니까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수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40분, 45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지금 네. 이 제목은 베르그손 지속과 운동이라고 된 제목은 처음에 제가 베르그손 시작할 때 붙였던 거고 나중에 심홍동과 더불어 하면서 제목을 좀 바꿨는데 잘못 나왔습니다. 원 제목은 프랑스 생성 철학과 생명 철학 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제가 공부한 분야가 이제 프랑스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러한 그 프랑스적인 특징이 어떻게 보편화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도 가끔 그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실제 저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 내부의 어떤 논리 이런 부분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데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생성 철학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현대 그 생명에 대한 이해에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고한 초기부터 확고한 뭔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과학주의 혹은 기계론적인 이런 그 현대의 어떤 입장들과 제가 공부한 이 생성철학 분야가 상당히 다르고 심지어는 거의 되는 대립극에 서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한 이런 분야가 굉장히 독특한 한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굉장히 그 남다른 의미가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뒤늦게 좀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한 프랑스 생성 철학의 계보에 해당하는 철학자들이 4분 정도 되는데 베르그손, 깐길렘, 시몽동, 들레즈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 또 산만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베르그손, 시몽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베르그손은 이 모든 철학자들의 그 공통적인 기원이 되고요. 그리고 깐길렘은 이제 주로 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들레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그런 논리로 생성 철학을 한 사람이어서 그 중에서 그 생명과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철학을 전개한 사람은 베르그손과 시몽동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관심에도 가장 맞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몽동을 중심으로 하고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원이 되는 생각들 이런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공통의 태도해서 시간성, 연속성, 전체성, 잠재성 이런 용어들을 제가 키워드들을 이제 넣어놨는데 이런 요 4가지 키워드는 이 4철학자들이 모두 공유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그손, 시몽동이고요. 직접 제자는 아니고요. 시몽동은 한참 후에 나타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뭐 사상적으로는 제자이고 베르그손을 자주 언급합니다. 시몽동 베르그손 들어가기 전에 서양 철학의 어떤 경향 그리고 생명 철학에 이르는 사유 방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성과 존재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자,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는 becoming, 프랑스어로는 드브니르라고 하는데요. 뭐 becoming하고 그리고 이제 게네시스 뭐 이런 용어로도 이제 설명되기도 하고 하는데 내용은 탄생, 성장, 변화 그리고 소멸에 이르기까지 변화무쌍한 세계의 운동.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변화 그리고 소멸하는 이 현상 세계의 모습 그 자체를 생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의 이제 중요성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현실은 그리고 현상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것 속에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뭐냐라고 찾는 그런 전통이 이제 존재의 철학인데 토온이라고 그리스어는 이렇게 얘기했죠. 존재의 철학인데 그래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만물을 지배하는 견고한 본질이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만물을 지배하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본질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 플라톤의 이데아,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양 그 학문의 굉장한 어떤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념은 다양성 속에서 불변의 원리를 찾아서 현상의 어떤 변화무쌍한 이런 모습을 일관되게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의욕의 산물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근대 과학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좀 멀어 보이지만 파르메니데스 존재, 방금 얘기한 이데아, 원자 이런 것들이 근대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이제 아주 기원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제목은 생성과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두 가지가 대립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사실 서양 학문은 거의 존재의 철학이고 9대 1 정도 또는 뭐 99대 1 정도로 존재의 철학 1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을 이야기하자면 동양 철학에는 생성에 대한 그 사고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서양은 이제 아무래도 존재의 철학 쪽으로 경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존재의 철학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한 인물들이 19세기쯤 되면 이제 두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니체와 베르그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오래된 서양 철학의 역사, 존재 철학, 그다음에 어떤 불변의 어떤 본질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그 동그라미 보시면은 생명 현상은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생리학과 진화론을 통해서 비로소 그 비밀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 전에도 물론 생명 현상을 연구는 했지만 아주 이제 좁은 영역들에서 생리학이라든가 해부학 그리고 뭐 발생학 이런 이제 분과별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그 종합적인 그러니까 생물학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어떤 커다란 학문이 된 것이 다윈의 진화론 이후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어떤 학문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19세기 중후반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푸코의 얘기에 따르면 새로운 에피스테메의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 철학의 역사를 보자면 그 전에도 물론 생명 철학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 역사는 이제 다른 그 존재의 철학에 종속된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실체, 불변의 원리죠. 불변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두 개의 실체를 인정하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이 바로 육체이고 정신은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혼 부분이죠. 그래서 그 물질 부분, 이 육체 부분을 이제 생명이라고 하고 그래서 육체는 완전히 물질에 종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기계론적인 수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연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생명은 육체 활동에 국한이 돼서 그 범주적 고유성, 생명이라고 하는 그 고유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은 이러한 사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18세기에 잠깐 19세기에 잠깐 생기론이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 생기론은 생명의 독자성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생기론이 생물학을 물질에 대한 연구인 기계론적 사고방식에 종속시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으나 그러나 기계론에 밀려서 결국은 이제 패배하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예, 그래서 이 데카르트의 동물 기계론, 육체에는 기계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동물까지 이어보면 동물은 오로지 육체만 있으니까 기계다 하는 이 동물 기계론 이것으로부터 오늘날 유전자 결정론까지는 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계론적 입장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진화론이 등장하고 19세기 중반에 자연에도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생명체는 공동조상으로 연결돼 있고, 예, 막대한 이제 막대한 영향을 이제 인간 사회는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철학적 의미가 이 진화론이 나오자마자 바로 기계론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우연변이와 자연변 선택이죠. 그래서 우연변이와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은 게다가 이제 좀 지나서 유전학
유전학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20세기에는 신다윈주의가 나오고 이것에 의해서 기존의 기계론적 관점으로 흡수되고 너무 일찍 그 효력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때 말하는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의 새로움, 진화론이 가져온 인간 사회에 가져온 이 충격이 학문적으로는 아주 사소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기계론의 그 흡수됨으로써 예를 들면 이제 뉴턴 물리학이 나왔을 때 18세기에 뉴턴 물리학이 나왔을 때는 영국의 흉과 독일의 칸트는 이 뉴턴 물리학의 성공에 감명을 받아서 이것은 이제 자연 세계를 설명하는 일관된 이론이니까 우리는 뉴턴의 그 정신으로 정신 세계를 연구하겠다 해가지고 흉과 칸트는 뭐 대단한 그 철학을 체계를 이제 그 구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흉은 심리학의 원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그 이념으로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그 진화론 자체가 어떤 새로운 뭔가를 그 창조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기존의 기계론적 관점에 흡수되었던 거죠. 그것이 좀 아쉬웠다.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라는 것은 기계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생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유의 범주가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속과 창조의 철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르그손이 생각하는 생성 철학은 법칙에 대한 사건의 우위, 필연성에 대한 우발성과 이제 창조성의 우위, 보편성에 대한 현존재성의 우위. 이 앞부분에 법칙, 필연성, 보편성 이런 것들, 영원성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존재의 철학의 이제 이 태도죠. 그것보다 사건, 우발성, 창조, 현존재성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어로는 그 뭡니까? 프랑스어로 에체이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스니스가 되겠네요. 디스니스. 예, 현존재성의 우위. 예. 그리고 영어성에 대해서 역사와 시간의 우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하는 생성의 문법이 바로 베르그손의 지속이라는 개념이죠. 자, 이 지속은 이제 프랑스어로 듀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듀레이션. 듀레이션 하면 그냥 단순히 지속한다, 일정 시간 지속한다 이런 뜻이지만 베르그손은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서 이제 심오한 철학적 개념으로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간의 모습이다. 진정한 시간의 모습이고 생략할 수도 느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구체적인 시간, 기다려야 하는 시간, 되돌아갈 수 없는 시간. 그래서 베르그손은 시간은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어떤 텅 빈 그릇처럼 공간이나 시간을 똑같은 어떤 텅 빈 그릇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칸트에서 그렇듯이 어떤 형식으로 생각해서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내용이 되고 그리고 시간 공간은 형식이 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사건 그 자체가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작용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 생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성의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그런데 이것이 제일 먼저 베르그손은 의식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리 의식을 보면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유, 뭐 느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들이 운동하는 방식을 보면 이것들은 그 어떤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굉장히 자유로운 흐름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이제 베르그손과 지속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해서 두 사람이 오랫동안 그 서신 교환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제 주고받은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해보면 이것은 흐름이다. 왜냐하면 이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의식이라는 것이 여러 관념들의 우연적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이 이제 어소시아시오니즘이죠. 예, 아소시아시오니즘, 예, 연상주의.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런 어떤 관념들의 결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흐름이다. 자, 그런데 이 의식, 그러면 이제 의식이라는 것이 진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데 그 의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베르그손은 존재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그 흐름이고 생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이외에 우리가
들 수 있는 존재자는 생명이 있고 물질이 있죠. 그래서 생명 같은 경우도 의식과 마찬가지로 고정된 본질의 전개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아직 유전학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흐름, 이제 그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진화라는 것은 고정된 본질의 전개가 아니라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움을 창조하는 생성의 과정이다. 그리고 성숙의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생명의 그 진행을 그렇게 봐요. 그렇다면 물질은 어떠한가? 물질에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창조, 생성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당시에 이제 19세기 베르그손이 이제 철학을 시작했을 때가 19세기인데 19세기 중후반이에요. 후반이면 그 아직까지는 뉴턴 물리학, 고전역학이 이제 맹위를 떨칠 때거든요. 그리고 고전역학이라는 것은 존재의 철학의 완성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막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연력학 제2법칙,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우주라는 것은 에너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열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아주 대단한 그 시사점들을 주는데, 베르그손이 거기에 또 굉장한 인상을 받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르그손 나름대로 물질에 대해서 사고를 해본 결과, 물질의 과정도 생성이다. 그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 어떤 생성이라는 것이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변화하고 뭐 변화무쌍하게 전개가 되다가 그것이 완결이 됐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존재의 철학으로 다시 종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 이제는 고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생성이라는 것은 결코 완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우주도 결코 완결되지 않는 생성의 과정 그 자체다.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는 자기 자신을 기다린다.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라는 얘기인데 결코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져 가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우주 전체, 우주가 뭐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 이런 사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것은 우주가 닫혔느냐, 열렸느냐, 무한 우주냐, 뭐 유한 우주냐 이런 사색을 많이 하는데, 그때 말하는 것은 이제 우주 전체에 대한 거거든요. 뭐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르그손에 따르면 그 우주 전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우주를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사유의 산물이다, 사고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미 우주의 과정이 완성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뭐 닫힌 것이다, 어떤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주의 흐름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이어져가는, 끊임없이 그 생겨나는 생성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결국은 생성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만 볼게요.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끌었던 것 같고, 잠재성의 현실화. 자, 그 위에도 봐야 되겠네요. 여기 우발적 사건, 네, 여기부터 볼게요. 세 번째 동그라미, 우발적 사건들. 아까 이제 생성이라는 것은 우발적 사건들의 집적인데, 이 우발적 사건들이 우연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완벽하게 독립적이지 않고 기억과 역사 속에서 서로 뒤얽힌 채 보존되며, 보존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것도 그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베르그손은. 시간은 결코 어떤 것도 그 소홀히 하는 법이 없죠.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보존이 돼요. 이 보존되고,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에 영향을 줘요. 이것이 이제 시간의 화살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경향이고, 그렇다면 이 방향,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건들의 집적이 어떤 종류의 힘으로, 기억으로, 역사로, 힘으로 현실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재성의 현실화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 경향들은 현재 속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작용하고, 그것들은 안정된 본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라지고 창조하는 역량 또는 역동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잠재성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버추얼리티인데, 이제 베르그손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재성이죠. 자, 그러면 시간의 실제성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한 거. 자, 연력학. 그래서 19세기 말쯤 되면 연력학 제2법칙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고전역학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잉태하고 있죠. 자, 세계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태엽 시계가 아니라 헤라클레이토스의 타고 있는 불처럼 무언가의 계속적인 손실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이 연력학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뉴턴 역학에 따르면 이제 태엽 시계, 이것은 이제 신이 한번 태엽을 감아주면 영원히 돌아가는 시계거든요. 이 이제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념인데, 이때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고, 또 존재의 철학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이제 그 세계는 내버려 두면 저절로 돌아가는 자동 기계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타고 있는 불처럼 계속해서 어떤 에너지의 손실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이 연력학 제2법칙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차이들이 무화되면서 온도차나 고도차 같이 차이들이 무화되면서 열은 계속 손실되고 하면서 이제 생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건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19세기 말에는 뭐 히트 데스라고 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열적 죽음, 그래서 세계는 결국 이제 완벽한 정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돌고 해서 이제 그걸 세기말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연력학 제2법칙, 이제 시간 내 화살이라고 에딩턴이 불렀던 것, 이것은 이제 그 자연의 흐름에 방향성이 있고 열은 소모되는 자산이고 가용 에너지는 감소하며 세계는 그 자본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베르그손이 이제 그 받아들인 건데, 이 부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지막에 보시면 에너지의 다양한 전환과 사용은 차이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차이를 생산하지 않는가. 예를 들면 19세기에 엄청난 발명품들이 이제 그 산업혁명과 더불어 증기기관 같은 발명품들이 나타났고, 화학적 변화에 대한 19세기에 이제 일어난 이제 그 업적 발견들, 이런 것도 대단한 것들이고, 생명의 탄생과 지나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것들은 어떤 창조와 다른 차원의 어떤 새로움의 그 등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열적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죠. 이것들은 물리적 환원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 연력학이 이제 다시 더 발전을 해서 동적 평형, 그리고 평형 연력학에 이어서 비평형 연력학이 나오는데, 이것도 워낙 유명하니까 비평형 연력학만 잠깐 보시면, 평형 상태에서 이제 보통 이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에너지의 손실과 더불어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가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다층계에서는 이것이 결국은 평형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고 평형 연력학의 이념인데, 비평형 연력학은 열린 계에서는 평형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발적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극의 크기를 뛰어넘어 증폭하는 형태이며, 마치 뭐 흐르는 물, 태풍, 불꽃, 화학 반응, 자가촉매 이런 것들처럼 비가역적 특징을 갖는다 하는 것을 이제 20세기에 와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1970년, 80년 요때쯤 나온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르그손은 당연히 몰랐죠. 그런데 베르그손의 그 아까 말씀드린 요 그 연력학 제2법칙의 이면에 에너지의 다양한 전환과 사용이 차이를 파괴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새로운 차이를 생산하지 않는가 하는 이 생각은 이 비평형 연력학적인 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베르그손은 물론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과학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지는 못했죠. 자, 이제 우리가 볼 심홍동 같은 경우 바로 이 비평형 연력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개체화 이론이라는 것을 구상을 하는데, 물론 이 책이 나온 것이 1958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은 아니고 이제 박사 논문이네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고진이나 카우프만 같은 사람들, 그 외에도 물론 산타페 연구소라든지 많이 있지만, 그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한참 전이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이거 관련된 실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심홍동은 자연과학에 워낙 관심이 많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그 기초해서 개체화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개체화 이론이라는 것은 그 여기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개체화라는 것은 생성을 구체화한 것이에요. 자, 생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리길
어떤 사건들, 무슨 뭐 영원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사건들, 개별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심흥동이 볼 때 그것이 이제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그것은 흐름이다, 결국은 흐름이다, 그리고 시간의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심흥동이 이제 공유하면서도, 이 태도를 공유하면서도 베르그손이 구체적으로 그 어떤 그렇게 해서 그 흐름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존재자들이 나타나는지, 형성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해주지 못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뭐랄까 불만을 갖고 보충을 하려는 이런 생각에서 개체화 이론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체화 이론이라는 것이 생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생성을 구체화한 것이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제 생성의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생성이라는 말이 워낙 이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개체화라는 것은 개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생성의 단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개체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제 그 유기체가 이제 그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도 끊임없이 열리면서 닫히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환경에 스스로를 열어 놓지만 결국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결코 잃지 않고 그 어떤 종류의 닫힌 체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생명체는 개체화하고 있고 개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물질은 개체가 아니다라고 베르그손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의 덩어리이고, 겉보기에 그 우리 지각 속에서 개체처럼 뭐 돌덩어리 이제 이렇게 이제 보인다 하더라도 물질은 전체로서는 다 연속돼 있다. 어떤 하나의 돌이 이게끔 해주는 어떤 자기동일성 이런 걸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르그손은. 자, 그런데 심흥동은 개체가 생명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명체는 물론 스스로 자기를 닫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개체화하지만, 이제 그 물질에서도 예를 들면 결정 같은 거, 물질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크리스탈 같은 것들은 특정한 방향으로 체계를 이루면서 일정 기간 지속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그 상당히 안정된 구조화를 이루고 에너지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구조화를 이루고 일정 기간 지속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개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심흥동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흥동은 물질과 생명 사이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그러니까 없는 거죠.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좀 질적 차이를 두는 입장이라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물리적 개체화의 법례가 결정이에요. 법례, 패러다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면체 또는 뭐 각기둥 모양처럼 상당히 이제 견고한 기하학적 형태와 구조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고체 물질인데, 이것이 이제 그래서 뭐 플라톤의 이데아 이게 되게 이제 기하학의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정이 가진 그 아름다운 그 기하학적 형태가 이것이 고정된 본질을 실현하는 그 과정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18세기에 아주 면밀히 연구가 됐어요. 심흥동이 18, 19세기에 이르러서 그것을 이제 참조를 하면서 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어떤 본질의 실현이라기보다는 그 형성 과정, 조건, 그것의 환경적 조건에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에 씨앗을 넣었을 때 그 결정이 반드시 그걸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환경 조건에 따라, 에너지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심흥동은 결정의 안정성을 준안정성으로 대체하고 스테이블이 아니라 메타스테이블로 대체하고 결정 구조 형성의 에너지적, 역사적 기원을 연구를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물질이 개체화될 때는 첫 번째가 에너지 조건. 에너지 조건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연력학과 이제 연관이 된 조건이죠. 그래서 결정이라는 것은 무정형 용액이 있죠. 결정의 용액이 있는데 그것에다가 결정 씨앗을 넣게 되면, 씨앗이라는 것은 우발적 원인이죠. 그 씨앗을 매개로 해서 이거 결정이 계속 이제 씨앗을 둘러싸면서 결정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그 고체화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 무정형 용액이 바로 전 개체적 포텐셜이에요.
심홍동이 얘기하는 이 포텐셜이라는 것은 개체화되기 이전의 에너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개체적 pre-individual potential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특이성이라는 것은 singularity, 특이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그것이게 만들어주는 우발적 원인을 말하죠. 그러니까 씨앗 같은 거고, 또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원인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한 요것이 그 결정이 일어나는 이제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씨앗을 넣으면 구조화가 막 시작이 되면서 열이 방출되고 엔트로피 감소하면서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나고, 미시적 단위, 분자적 단위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내적 공명을 일으키면서 거시계로 이행해서 거시적인 이제 결정이 형성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생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생명을 설명할 때는 이제 연력학 이론과 연력학 이제 에너지, 지금 말한 전 개체적 포텐셜 요것과 그다음에 이제 정보 이론이 하나 더 첨가되는데, 정보 이론은 뭐 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유행하던 이론이었으니까 이 정보의 전달과 증폭을 통해서 구조화와 개체화가 완성된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면 이제 물질과 생명의 관계가 어떠한가? 물질과 생명의 관계는 원초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같은 거죠, 물론. 왜냐하면 물질은 분자적인 조직화를 이루고 있고, 생명도 당연히 분자적 조직화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런 방면에서는 뭐 같은 차원인데, 그래서 이제 생명체는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구성과 에너지 소비, 흡수 등등 물질적 작용의 지배를 당연히 받죠. 예. 그래서 고분자 차원의 현상은 물질 현상이 생명체의 기본 과정에서 그대로 이어져요. 그런데 어디서 달라지느냐 하면, 물질에서 생명으로 이행하면서 이 물리화학적인 조직화 과정이 보존은 되지만 개체화 과정은 변형을 겪는다. 개체화 과정이 이제 달라진다. 그러면 개체화 과정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일까요? 예. 자, 양자에서 분자적 조직화의 수준과 양상이 보존된다면 물리적 개체가 생명으로 변형될 경우 이것은 생물학적 군의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이것은 그 심홍동의 아주 야심찬 가설이에요. 가설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 우리가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의 조직화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직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물질적 단위가 생명이 된다면 그것은 개체가, 단세포라는 개체가 아니라 어떤 군, 여기서는 앙상블, 불어로 이제 앙상블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뭐가 될까요? 세트, 앙상블은 세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여간 군의 수준이 된다. 집합체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개체는 생물학적 사회처럼 생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이때 사회는 인간의 사회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심홍동이 생각한 것은 군체예요. 콜로니. 그래서 심홍동은 생명의 가장 원초적 형태는 콜로니와 같은, 꼭 콜로니, 우리가 보는 콜로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무엇인가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이거는 이제 가설의 영역이니까요. 좀 철학자기도 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 개체와 생명적 개체를 비교를 해보면 결정은 한계 없이 성장을 하거든요. 무정형 영역만 계속 주면은 끊임없이 성장을 해요. 죽음이라는 게 없죠, 당연히. 그렇다면 생명적 개체는 우리가 볼 때 개체는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고 성장의 한계를 지니는데, 생명체에서도 성장의 한계가 없고 죽음을 모르는 존재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군체라는 거예요. 콜로니. 그리고 심홍동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원리상으로, 뭐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지만 원리상으로 하나의 집단은 개체들이 죽어도 집단은 존속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군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히드라 군체 뭐 이런 것들 보자면 뒤에 여기 나오죠. 한참 가야 되네. 예, 히드라 군체 같은 건데 이것들은 생리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개체들이 요거 하나하나를 개충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일부가 어떤 것들이 영양 섭취를 하고 어떤 것들은 생식을 하고 또 그중에 어떤 것들은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생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예,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이제 어떤 계층들이 죽어도 전체는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상으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도. 그것은 결정과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개체라는 것이 언제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골로 생명의 단위는 개체가 아니라 조직화된 군일지도 모른다. 이게 신몽동의 어떤 가설이에요. 자, 생명적 개체화 역시 개체화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의 작용인데 주어진 정보를 내적 공명을 따라 전파하고 증폭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종류의 전개체적 포텐셜이 있고 거기에 특이성이라고 싱귤라리티 어떤 우발적 원인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보를가 공명해 가지고 점점 전파되고 증폭되면서 이제 구조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아까 이제 그 결정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생명체는 그 결정의 그러한 어떤 구조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는 물리적 존재자의 전개의 중단이지 그것을 종합하는 이미 완성된 물질들의 요소들을 종합하는 관계가 아니다. 이제 과거에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었죠. 생명체는 물질을 재료로 삼아 그것을 종합해서 거기에 어떤 힘, 생명의 고유한 힘이 들어가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신화적인 설명을 이제 버리고 이것은 물리적 존재, 어쨌건 생명체도 물리적 존재자니까 물리적 존재자가 계속해서 특이성을 전파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데 그 중에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중단하면서 또 다른 특이성을 수용하는, 또 다른 특이성들을 무수히 수용하는 과정, 이것이 생명적 개체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리적 개체화 과정이 이제 평형에 도달하면 결정과 같은 그런 물질이 되는데 평형에 도달하면 그것은 결국은 죽은 물체가 되기 때문에 생명적 역동성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평형이 되는 것을 평형 상태에 이르는 것을 계속 막는다는 거죠. 계속 막고 중지하면서 이제 계속 그 특이성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제 전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특이성을 반복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특이성을 받아들여 양립시키고 증폭시키고 이러한 체계가 생명의 특징이다. 예. 그리고 그 특이성이라는 것은 생명체로 나타나면 생명체로부터는 의미의 영역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미의 영역, 이 특이성이 생명체로에서 나타날 때는 문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가 생겼구나.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평형에 이르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고 특이성들이 증폭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완전한 평형에 이르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린 마글리스 공생진화설 주장한 린 마글리스의 책을 보면 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생명이란 그 줄타기하는 광대와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은 끊임없이 그 아주 불안정한 평형 속에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유형성숙이라는 현상에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 이제 아까 얘기한 군체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생명적 개체화라는 것이 어떤 군체 같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형태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주는 함축이 뭔가를 한번 이제 보겠어요. 이 생명체들이 나타나는 형태를 이제 다양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양체, 멀티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군체가 있고 다형성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폴리모피즘, 개미나 벌들의 집단, 요 다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집단이 있고, 뭐 동물의 집단도 있고 한데, 이러한 다양체 형태들은 그 심홍동에 따르면 동일한 전 개체적 포텐셜이래서 유래하는 이 동일한 전 개체적 포텐셜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우발적 조건들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이러한 전 개체적 포텐셜이 이 개체화된 상태 이후에도 그래서 군체로 나타나거나 다형성이나 혹은 또는 어떤 것들은 개체로 나타나고 하는 그 과정에도 그 전 개체적 포텐셜은 여전히 남아서 이 생명체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을 개체 초월성이라고 불러요. 트랜스 인디비듀얼리티, 인디비주얼을 뛰어넘는 그런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에너지가 개체를 뛰어넘는 이 에너지가 바로 생명의 가장 두드러진 활동인 두 가지가 있죠. 성장과 생식. 성장과 생식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생물학자들은 이 성장과 생식을 굉장히 다르게 보고, 베르그손 같은 경우도 생식은 시간적 작용이고 성장은 공간적 작용이잖아요. 공간 속에서 성장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심홍동은 그 두 가지는 결국은 같은 것이다. 같은 전 개체적 활동성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군체를 아까 모델로 삼았으니까 맨 아래 보시면 군체에서 출하, 예를 들면 히드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제 출하를 하는데 싹을 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싹을 내는 과정이 성장의 동시에 생식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히드라의 출하 보시면 밑에서 이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생식인 동시에 성장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커지면 성장하는 거고, 또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씨를 뭐 새끼들을 낳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이 동시에 생식이고, 또 하나 분열 번식 같은 걸 보면 아메바가 둘로 분열이 되면 원래 자기 몸을 연장해서 생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열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개체가 이제 혼자 살기 어려울 때 분열을 해서 살아남는 것이어서 이제 현재적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현재 삶을 유지하는 성장이나 뭐 이런 것과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다른 그 과정은 아니다. 이 생명체의 모든 작용은 전 개체적 포텐셜의 작용이다. 이렇게 봐요. 네,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5분 정도? 5분 정도. 네. 10분 정도 빨리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네, 다양체. 예. 유성생식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체의 구조는, 이 심홍동 얘기는 이거예요. 개체화라는 것이 이제 생성의 어떤 구체화인데 생성이 이제 그 어떤 흐름이잖아요. 에너지의 흐름이라 볼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떤 무엇인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관건이지, 뭐 모든 것은 생성이다, 모든 것은 흐름이다라고 얘기해봐야 그것은 뭐 너무 추상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의 생성을 말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개체이고, 그런데 개체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생성이라는 과정이 개체만 낳는 과정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체를 낳는 과정이다, 오히려. 개체가 아니라 다양체. 그래서 생물을 분류학을 이제 보자면 다양한 생명의 형태들이 있는데, 개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련되고 고차적인 형태의 생명 형태지, 그 이전에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아까 얘기한 콜로니나 어떤 집단적인 그런 형태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기본적인 것 아닌가. 그러면 개체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개체의 구조는 그 발생의 도식에서 나오는데, 생식에서 아까 얘기한 분열 번식이 있고, 무성생식, 신체를 연장하는 무성생식 출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성생식이 있는데, 이 유성생식하는 것들이 바로 개체들이에요. 이 번열 그 외에는 개체라고 부르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성생식과 개체를 보자면, 계속 이제 히드라, 아까 그 강장동물 이걸 보자면, 히드라 같은 경우에 유성생식을 할 경우에 죄송합니다. 네. 요 왼쪽 그림이 이제 무성생식인데, 오른쪽 그림에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유성생식하는 또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그 줄기 같은 거 속에 이미 난소와 정소가 있어요. 그래서 난소와 정소를 낳고 그 내부에서 유성생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이제 개체를 따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히드라가 유성생식을 할 경우에 군체로부터 개체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알을 낳고 죽는데, 이 수정될 알에서 이 알이 이제 또 다른 정소 뭐 혹은 이런 것과 이제 수정이 돼서, 이 수정된 알에서 다시 출하에 의해서 군체가 나와요. 그래서 군체에서 군체로 가는 이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군체와 군체를 엮어주는, 매개해주는 이 역할이 개체라는 거죠.
그리고 개체는 군체와 군체를 연결해주고 자기 자신은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는 군체들 사이에서 죽을 수 있는 개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ong동은 생명적 존재의 양자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원래 모든 것들이 연속되어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 중간에서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개체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개체는 불연속적 존재이기 때문에 양자, 퀀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보셨듯이 유성생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ong동은 유성생식으로부터 죽음이 유래했다라고 봐요. 물론 이건 이제 심ong동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라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개체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그 유성생식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죠. 예. 이거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린 마굴리스에 따르면 린 마굴리스가 물론 심ong동을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따로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 플라톤의 심포지움을 예로 들면서 거기서 말하기를 이 자웅동체 상태에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완벽하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이게 이제 오만해가지고 신에게 버림받아서 이것이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바로 이런 게 이제 유성생식으로부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존재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마굴리스가 이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심ong동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여기 이제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개체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 그 개체가 가장 세련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인간 존재죠. 인간 존재의 이 개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다양체가 우선하는데 포텐셜이 우선하고 그 다음에 다양체가 나타나고 그 다양체들 가운데서 개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개체의 특징은 바로 이제 신경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계라는 것은 뭐냐? 정보 체제죠. 정보를 전달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강장동물 같은 경우 히드라 같은 강장동물은 산만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보 전달 활동이 군체 전체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적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느려요. 정보 전달이. 한 곳에서 막 아프다고 해도 이쪽에는 몰라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 군체의 개체성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 생명체에서는 정보 전달 활동이 신경 중추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부분들은 자율성이 약화되죠. 그리고 마치 우리 몸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죠.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바로 개체성을 보장해주는 그런 체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경계가 가장 발달한 생명체들이 가장 개체로서는 가장 개체화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체라는 것이 어떤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보 전달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그 정보 전달이 군체처럼 이렇게 이제 천천히 되는 경우는 그냥 다양체 형태로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하나로 모아지는 경우 개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이 탄생하게 되고 인간에서는 이제 의미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되고, 예, 이제 아까 얘기한 그 개체 초월성이라는 거 여전히 남아있는 개체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전 개체적인 포텐셜 이것이 집단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라고 심ong동은 봐요. 그래서 그 개체 초월성은 인간 집단에서 가장 잘 구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그 집단이 의미를 보장해주는 어떤 배경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집단적인 것의 탄생은 개체에게 제2의 탄생이다. 물론 동물들도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동물은 본능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동물의 집단은 그냥 군체나 이런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인간에 와서 비로소 집단이 의미를 갖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뭐랄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 심ong동이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렇게 발생적으로 쭉 설명하다가 인간에 이르러서 뭐가 달라졌나를 보자면 그것은 이러한 개체 초월성이 인간에게 와서는 집단적인 것으로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정도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철학자들은 글을 어렵게 써서 읽어도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황 선생님이 너무나 정리를 명확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생명 철학이 어떤 거였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리고 또 계속 저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주는 우리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우주는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저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옛날에 제가 이해 못했던 봤던 영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면 뭘 기다리는 건가? 결국 우리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곤 했는데 너무나 명쾌한 이 강의 그리고 제가 사실 황 선생님한테 강의를 드렸을 때 제가 사이언티스트라는 거를 모르고 전화를 받으셔서 철학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생명하는 사람과 생명 철학자가 훨씬 더 가까운 데 있는데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각기 공부를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강의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패널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생명 철학을 뭐 잘 모르지만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신기후 체계에서 전 인류적인 위기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패시미스틱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상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다리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철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황배 선생님 질문해 주시죠. 뒤에 봐야 됩니까? 질문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것도 희한한 시스템이네. 아유, 이렇게. 아유, 카메라 내 참 이거 희한한 시스템이야. 오늘 주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주제고 또 저희들은 또 뭐 이런 철학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관심이 저희들이 지금 이 지구와 사람에서 공부하면서 좀 이따 또 발표자도 발표하시겠고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좀 공부하고 있는 게 소위 인간 넘어 비인간 존재와 인간의 어떤 뭐 존재론적 평면성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있는 책상이나 우리 인간이나 어떻게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일성을 갖는 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분자나 원자나 차원에 가면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신봉동의 이제 개체화 과정에서 결국 인간이 그 히드라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강장동물의 초기 형태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 어떤 그 집단적 정체성으로서의 의식이라고나 할까요? 뭐 의미, 그러니까 의식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 차원에서는 동일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인간이 다른 어떤 생명체나 물질하고는 또 역시 또 차원 이제 좀 다른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 넘어 비인간과의 어떤 동일성 내지는 동일성은 찾을 수 있겠지만 정말 같은 차원에서 그 어떤 존재론적 뭐 수평성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까 그 군체하고 저희로서는 여전히 그 집단 혹은 뭐 집합하고 조금 이제 아직 그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이다 혹은 이제 창발성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군체라는 것하고 이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창발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쭙니다. 네. 그 전체가 부분의 합이다라는 또는 뭐 전체냐 부분이냐 이런 논의들은 베르그손에 따르면 그 말하자면은 존재의 철학적인 그 논의죠.
그래서 이미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을 다 합했을 때 그 새로운 전체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것의 부분의 합의에 지나지 않는 그런 합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죠. 이미 이루어진 걸 가지고 그 이루어지고 있는 생성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다. 베르그손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체와 같은 형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양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다양체라는 말이 베르그손 저 심흥동이 쓴 용어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베르그손의 용어거든요. 다양체. 근데 베르그손이 어떤 그 고정된 개체, 고정된 존재라는 것은 존재 없기 때문에 그냥 불어로는 이제 multiplic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뭐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거기서 시작해서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좀 더 그 안정된 그런 존재자가 있는 것이지 애초에 그 완벽하게 그 분리된 그런 하나의 개체가 그 존재의 기본 요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심흥동도 전 개체적 포텐셜이라는 것을 구상을 했고 그 전 개체적 포텐셜이 일종의 에너지의 흐름인데 그 에너지의 흐름이 어떤 생명적인 형태가 될 때 그때 이제 초기 형태가 군체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체는 부분들의 합이라고는 그런 것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애매하고 그 뒤섞여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부분들의 합이냐 아니냐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 이전 상태예요. 발생 이전의 상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성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발생을 어떤 에너지 상태에서 뭔가가 이렇게 발생하는 과정을 그런 가설을 세우기 때문에 그 초창기의 이 상태는 발생 초기의 상태는 발생 이후에 그 어떤 뭐 개체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했을 때 그것들의 용어로 이쪽 초기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체와 그 전체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굳이 우리가 이 상태를 모를 때 전 개체적 상태를 모를 때 주어진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인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이야기지 그 실제로 전체는 부분의 합이냐 아니냐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그 생성 철학의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문제 제기는 아니에요. 전체가 부분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체론적 관점에 자신들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분의 합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냥 반대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뭐냐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심흥동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러이러한 에너지들의 덩어리이고 그 에너지의 덩어리가 어떤 종류의 과정에 의해서 서로 이제 달라지는 과정이 되는데 그로부터 무언가가 나오고 할 때 그때 이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제 그 전체가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전체가 부분의 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이제 창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대치되어야 되는데 그 창발하는 과정이라는 게 막연히 뭔가가 그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저쪽 환원론자들한테 굉장한 그 비판에 노출이 되죠. 베르그손의 창조 개념도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이루어졌고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되고 하는 걸 도외시하면 그러면은 그게 그냥 그러면 뭐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식의 비판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그 생성 형이상학이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저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생성 철학이 철학자들의 언어도 어려운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제가 오랜 시절 공부라는 걸 하면서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 이 존재론적인 사고를 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런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저희가 아마 저희들끼리 공부할 때도 그런 점이 항상 우리가
그 얘기하는 한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다음 순서로 시간상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가슴 속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런 질문들은 우리 이따가 식사 시간에 같이 더 연장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연자 선생님한테 일단 엄청난 박수를 보내주시고 저는 이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연사는 최석현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석현 씨라고 해야 되나요? 최석현 학생이 아니라 지금은 애매한 최석현 선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현 현생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황수영 선생님 뒤를 이어서 최석현 선생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이 지구와 사람에서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직면하고 있는 개체 속에서도 군체로서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이 환경, 이 외부의 이런 자극들, 이런 상황, 이런 환경들 속에서 사실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어떤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받아들이는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잘못해온 그 결과로서의 신기후 체제, 앞으로는 되게 암울하다. 그러면 굉장히 감상적이거나 패배주의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어떤 철학적 기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 면에서 최석현 젊은 세대인 최석현 군을 다음 연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최석현 군은 제가 연세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나보다 훌륭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주. 그래서 제가 만난 아주 저보다 훌륭하다고 느껴지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 많아요. 꽤 많아요. 근데 최석현 군이 저한테 되게 특별했던 거는 그 중에서 굉장히 예민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멍석한 학생들은 많은데 굉장히 예민한, 제가 만난 가장 예민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도 약간의 예민함이 있어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늘 느끼기 때문에 그런 예민함이 저희 눈에 딱 띄었어요. 그래서 최석현 군한테 약간 개인적으로는 그냥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어떻게 이 예민함을 극복하고 이 친구가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잘 극복을 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석현 군을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연세대학에서 천문학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물리학으로 옮겼고 물리학에서 다시 철학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멀리서 관찰하면서 저 예민함으로 저 친구가 저렇게 방황하다 끝나면 어떨까 굉장히 염려가 되기도 했는데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본인도 들은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극복을 하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 예민함을 소모하지 않고 그 예민함을 좀 더 학문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봐서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알던 사람으로서 선생으로서 뿌듯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초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에코포이에시스랑 또 얼마 전에 브루노 라투르가 돌아가셨잖아요. 2주쯤 전인가. 그래서 그 얘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이 상황에서 어떤 철학 안에서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가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깜빡 잊고 살고 있었던 저의 네, 아이고,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도 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저의 약간 개체화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떠올리게 되었는데, 네, 뭐 제 배경 같은 거는 뭐 딱히 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송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최신 버전의 뭐랄까 오늘날 21세기의 세대에서 어떤 이제 생명과 생태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철학적인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논의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오늘 발표에 기반이 되는 이제 철학자들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철학자들이 잘 없는 시대인데 뭐 사상가라고 해둡시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 주로 인용할 사상가는 두 사람입니다. 뭐 도나 해러웨이 그리고 최근에 돌아가신 브리노 라투르 두 분의 사상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재배치를 해서 나름의 주장도 좀 제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제목은 인류세 가이아 에코포이에시스라고 해서 그냥 세 단어 나열로 해봤는데 제 발표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세, 가이아, 에코포이에시스라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 토파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류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이제 환경 담론에서 이 단어를 빼놓고는 두 문장 이상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 되었는데 이 개념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 담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원래는 지질학적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죠. 폴 크리천과 유진 스토머가 지구와 대기에 대한 인간 활동에 막대하며 점증하는 그리고 전 지구적인 규모를 동반하고 있는 이런저런 파급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지층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지층에 뭔가가 새겨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지구의 지층을 아예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를 더 이상 뭐 신생대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로 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논의가 자연과학 커뮤니티에서 수용되는데 걸린 시간보다 인문사회과학 커뮤니티에서 수용되는데 걸린 시간이 더 짧은 것 같아요. 자연과학 커뮤니티에서는 최근에 특히 이제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을 승인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에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이르면 2000년대 후반, 늦어도 2010년대 초반에는 인류세 개념이 확실하게 좀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학 연구에서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유행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디페시 차크라바르티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차크라바르티는 2009년에 쓴 시편 같은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세는 우리에게 자본의 세계사와 인간 종의 역사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게 하기를 요구한다. 쉽게 말하면 사회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 혹은 뭐 문화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 다르게 말하면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현재 처해 있는 시대인 인류세가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인류세 개념을 둘러싸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논쟁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류세라는 개념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것부터가 일단 큰 논쟁이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논자들을 꼽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클라이브 해밀턴이라는 호주의 정책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과학적 사실로서의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포스트 휴머니즘이 유행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범으로서의 인간 중심주의, 즉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어야 하고 인간은 세계의 중심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권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사상은 거부하지만 그러면서도 인간이 실질적으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적으로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밀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겸허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중요성을 굳이 부인할 필요까지는 없다.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역할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 많은 인문사회과학자들은 특히 과학적 사실로서의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이 그 자체로 내재하고 있는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제이슨 무어인데요. 무어는 일반적으로 인류세 담론이 채택하고 있는 논리들을 녹색 산수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산수가 무엇이냐? 인류, 사회 아니면 자본주의에다가 자연을 더하면 파국이 온다라고 하는 공식이라는 거죠. A 더하기 B는 C의 꼴로. 그래서 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세 주장은 점차 이렇게 구체화되었다. 즉 인간 행위 더하기 자연 이꼴 행성의 위기. 하지만 이런 공식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아까 이전의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전혀 없죠. 인간 더하기 자연은 행성의 위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인간 더하기 자연 안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 즉 자본주의, 권력과 계급, 인간 중심주의, 자연대 사회의 이분법, 국가와 제국의 역할 뭐 이런 모든 질문들이 다 괄호 안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인류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우리가 모든 것을 퉁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류세 대신에 다른 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무어 같은 경우에는 인류세가 아니라 자본세라고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다른 학자들도 뭐 예컨대 경제세, 기술세, 뭐 인류 혐오세, 인류 외설세, 남성세, 부인류세, 신세, 툴루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세들을 발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세라고 부를 거냐? 인류세다, 자본세다, 뭐다, 무슨 세다 이런 식으로 많은 학자들이 수많은 유행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논자는 이제 이 정도면 이걸 그냥 인류 밈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 엔트로포 밈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신조어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세, 경제세, 기술세 뭐 이런 단어들이 모두 문제 제기하고 있는 점이 결국에는 앞에 있는 단어, 즉 인류세라고 하는 단어가 인류 더하기 세인데요. 인류라는 단어에만 굉장히 많은 비판들을 가하고 있을 뿐 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가만히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류에 대한 문제 제기만큼이나 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해로웨이가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해로웨이의 인용구인데요. 게임은 끝났고 이제 너무 늦었으며 뭔가를 더 낫게 만들어 보려는 시도에도 의미가 없고 하다못해 세계의 소생을 위해 일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서로를 적극적으로 믿는 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 이런 입장은 이제 말하자면 냉소주의일 수도 있고 종말론일 수도 있는데 이런 종말론적이고 냉소주의적인 사고방식들이 실질적으로는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세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팽배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종말론적이고 냉소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류세라는 개념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형적인 시간 속에 우리를 위치시키고 어떤 굉장히 좋았던 과거 혹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했던 과거를 한쪽에 놓고 반대로 굉장히 우리가 모든 걸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혹은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파국의 미래 이런 것을 또 다른 한편에 놓은 다음에 과거와 미래라는 두 극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해로웨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로웨이는 이제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책에서 트러블과 함께하기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트러블과 함께하기는 무엇이냐? 해로웨이 주장에 따르면 진정으로 현존하는 법,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거나 낙원 같은 과거와 종말론적이거나 구원론적인 미래 그 둘 사이에서 그 모습을 숨겨버리는 중간 축으로서가 아니라 공간, 시간, 물질, 의미의 무수히 많은 미결의 배치 안에 뒤엉켜 있는 필멸의 크리터로서 현존하는 법을 익히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크리터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그 보통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크리처, 즉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서 해로웨이가 쓰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크리처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에이트 되었다, 즉 창조된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고 크리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뭐 쉽게 말하면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생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인간 및 비인간 존재자들을 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존재자로서 우리는 공간, 시간, 물질 의미의 무수히 많은 미결의 배치 안에 뒤엉켜 있고 그 안에서 현존하는 법을 배워야지 어떤 종말론적이거나 구원론적인 과거와 미래의 서사 안에 갇혀서 현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도 물론 좋지만 일단은 현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과거를 바꿀 수도 미래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현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 단순히 무슨 새라고 하는 개념에 갇혀서 지금이 무슨 새인가를 규정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지금이 어떤 기점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논의에서 잠깐 멀리 떨어져서 시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상황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한 것은 브리노 라뚜르가 제시한 가이아라는 개념인데요. 가이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그 보여드리는 그림은 뭐 제가 우연히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그림인데 19세기에 무슨 잡지에 실린 그림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위에 이제 있는 사람은 갈릴레오이고요. 갈릴레오가 지구에서 막 가시가 뻗쳐 나오는 거를 밟으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19세기에 나온 그림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라투르의 철학적인 논의를 굉장히 잘 요약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한데요. 갈릴레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뭐 기계론적인 과학, 근대적인 과학,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물질과 생명을 모두 비활성화된 존재로 만든 그런 과학의 창시자로 보통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물론 실제로 갈릴레오가 그런 인물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또 역사적인 성찰, 역사적인 연구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갈릴레오는 그런 아이콘인데 그런 갈릴레오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도 공간도 뭐 땅도 하늘도 모두 불변하는 틀이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땅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나도 행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는 단순한 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라뚜르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땅이 그 자체로 하나의 행위자로서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뚜르는 이런 상황을 신기후 체제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신기후 체제란 무엇이냐? 근대인들이 당연시해온 물리적 뼈대인 그들의 역사가 상연되어 온 땅이 불안정해진 현재의 상황을 뜻합니다. 즉 이제까지 땅은 우리의 역사가 전개되는 어떤 배경으로서 무대로서만 존재해 왔는데 이제는 그 무대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라뚜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지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이다. 더 이상 대지는 인간 행동의 환경 또는 배경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지정학을 말할 때 일상적으로 접두어 지호를 정치행위가 일어나는 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지호가 공공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행위자를 지칭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무대 장식, 옆 통로, 배경, 건물 전체가 무대에 올라 배우들과 주연을 놓고 경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까지 인류가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사회와 인류의 정치를 이해해왔던 방식은 라뚜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구, 땅, 자연, 하늘, 우주 이런 것들이 모두 무대 장식, 통로, 배경, 건물로서만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배우들이 나와서 인간이라는 배우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이해가 이제는 불가능해진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기후 위기와 뭐 팬데믹과 온갖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무대 장식과 통로, 배경, 건물 전체가 무대에 올라서 그 자체로 하나의 배우가 되어서 우리와 주연을 놓고 경쟁하고 그게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라뚜르는 흔히 이제 지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
글로브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판을 가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렇게 기하학적인 그리드 안에 지구를 놓고 지구라는 이 대상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마치 우리는 지구를 대상화하고 지구에 대해서 뭐든지 이해할 수 있고 뭐든지 말할 수 있고 뭐든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겠죠. 즉 주체와 대상의 이원론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는 비활성화된 대상으로서 지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뚜르에 따르면 이런 사고방식, 즉 지구를 하나의 구체, 하나의 글로브로 바라보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지탱 불가능하며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라뚜르는 글로브 대신 가이아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데요. 가이아 개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왜 글로브에서 가이아로 넘어가야 한다고 라뚜르가 주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라뚜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이아의 거주자들은 푸른 행성을 글로브로 보는 이들은 아니라는 점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오늘날에는 플라톤 이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왔던 구체의 이미지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지구를 글로브로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스스로를 신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를 바깥에서 바라보고 지구를 하나의 구체로만 축소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어떤 거대한 네트워크로서 시스템으로서의 지구라는 개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뚜르는 가이아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글로브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라뚜르가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과학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어떤 기획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화인데요. 라뚜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로벌화는 전적으로 편협하고 소수의 개인에 의해 제한되어 극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며 몇 개 안 되는 판단 방식과 표준 및 절차에 국한된 하나의 비전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어 모든 것에 퍼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인다. 즉 글로벌화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뭔가가 엄청 커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많은 것을 증식시키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창조해내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글로벌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기획이란 사실 온 지구상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갈릴레오적인 관점 혹은 근대적인 관점, 계몽주의적인 관점이 모든 지구를 다 지배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예 획일화되는 그런 프로젝트로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라뚜르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라뚜르는 우리 모두 각자 차지하고 있는 작은 터에서 벗어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작은 터 그런 곳에 좁은 시야에 갇히기 위해서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자의 관점에 갇혀서 지구를 하나의 것으로 단일을 한 것으로 그리고 축소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것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그 자체로 복잡한 것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이아의 개념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가이아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물론 라뚜르가 가이아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제임스 러브록과 린 마굴리스가 제시한 가이아 이론, 가이아 가설 이것을 차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이아라고 하는 개념은 흔히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라뚜르는 기후 운동과 연관이 깊은 사람이니만큼 기후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과학적인 인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지 어떤 신비주의적인 개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라뚜르가 여기에서 변호하는 것은 가이아 이론은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라뚜르의 주장을 한번 읽어보면 다시 말해 한쪽에 유기체가 있고 다른 한쪽에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에 의한 공동 생산이 있을 뿐이다. 행위성은 재분배된다. 가이아 이론이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거나 지구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와는 달리 생명체가 생화학적이고 지질화학적인 현상에 적극적인 참여자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의 즉 가이아 이론가들의 환원론적인 주장은 생기론과는 정반대이다.
그들은 인과 사슬을 따라 개입하는 행위자 대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즉 이 지구의 기후 변화와 지질 변화와 해양의 변화와 환경 변화에 참여하고 있는 존재인 수많은 생명체들과 그들의 네트워크인 생태계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행성을 비활성화하기를 거부할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질적으로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구는 항상 생명체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그래서 한쪽에 유기체 혹은 생태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 환경 또는 어떤 돌덩어리와 물덩어리로 이루어진 실체로서의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항상 서로를 공동으로 구성해 왔고 함께 서로를 공동으로 생산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이아 이론가들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전통적인 기계론적인 과학자들은 지구 환경은 지구 환경이고 생태 환경은 생태 환경이고 이 둘은 서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하지만 가이아 이론가들은 그거에 아니라 예컨대 뭐 어떤 미생물들이 뭐 30억 년 전쯤에 어떤 시기에 증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대기 조성이 바뀌기도 하고 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지구의 대기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플랑크톤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해양의 성분도 바뀌고 지구의 모든 환경들이 생명체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와 우리가 흔히 생명체가 아닌 지구 환경이라고 부르는 뭐 직권, 기권, 수권 이런 그 시스템들은 연결되어 있고 인과 사슬을 따라서 서로에게 개입하는 공동 생산의 체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뚜르는 가이아 이론에 호소하면서도 결국에는 신비주의적인 이미지로서의 가이아를 충분히 배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되돌려줄 기정의 포괄적인 반작용 체계를 믿지는 말라. 자연의 평형이나 가이아의 지혜에 호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포스트 자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자연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자연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자연을 오염시켜도 혹은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자연을 오염시키면 자연의 평형에 의해서 가이아의 지혜에 의해서 지구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되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자, 보존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이미 우리가 인류세의 길을 건너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미 우리가 신기후 체제의 세계에 거주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가 아니라 포스트 자연, 즉 더 이상 인간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라면 자연의 평형, 가이아의 지혜, 지구의 자정작용, 자연으로의 회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지키고 자연을 보존할 것이 아니라 자연에 개입하고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우리와 함께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엔지니어링 해야 된다. 이것이 라뚜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과 가이아라고 하는 개념이 보여주는 것은 근대적인 시간 그리고 근대적인 공간 이 두 가지 개념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진다면 이론적인 개념적인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뭐 다윈의 진화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더 이상 지탱 불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개념적인 차원에서였을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안에서 그것을 체감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는 그것을 체감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우리를 아예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공간 속에 강제로 던져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한순간으로서의 현재라는 개념도 또 인간 행위작용의 연극이 펼쳐지는 불변의 무대로서의 글로브라는 개념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에 대한 감각을 업데이트해야만 인류세에 대한 성찰을 냉소주의와 절망으로 빠지지 않는 어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의 인류세에 대한 성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인 지침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에코포이에시스라는 단어로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이것은 라뚜르가 이야기하는 객체지향 정치와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라뚜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태도가 아니라 태도의 작동에 반응하는 세계의 형태와 가치다. 정치는 항상 사물, 이해관계, 상황, 육체, 풍경, 장소에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어떤 도덕관념을 가질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물들과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육체들을 매개로 어떤 풍경을, 어떤 장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정치는 굳이 말한다면 웅변이나 연설보다는 엔지니어링을 더 닮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객체지향 정치, 즉 우리가 주체로서 주체들 안의 질서에서 주체들끼리 하는 정치가 아니라 모든 우주의 존재자들이 우리가 주체라고 흔히 생각해왔던 인간들조차도 사실은 객체들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그 객체들의 질서 안에서 정치를 새롭게 사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객체지향 정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객체지향 정치라는 말도 좋지만 이 객체지향 정치의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뚜르는 여기에서 가이아 2.0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가이아, 기존의 가이아, 즉 가이아 1.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오리지널 가이아는 유기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 없이 작동해왔지만 인간의 진화와 기술의 발전은 가이아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중이다. 그 결과 개인적인 행동에서부터 전 지구적인 지구공학 계획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인 자기 규제가 이미 일어나는 중이거나 일어나기 직전이다. 이처럼 가이아 안에서 가이아의 작동에 관한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가이아를 근본적으로 새로운 상태로 만드는데, 라뚜르와 그의 동료인 기후과학자 티모시 랜턴은 이것을 가이아 2.0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즉 가이아가 무의식적으로 그저 그것에 속한 서브 시스템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평형을 유지하거나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해왔던 역사가 가이아 1.0이라면 가이아의 작동 양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입해서 의식적으로 자기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그것이 라뚜르가 이야기하는 가이아 2.0이죠. 라뚜르는 가이아 2.0 안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세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독립 영향,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특히 이제 라뚜르가 크리티컬 존이라고 부르는 지표면상의 생명체가 거주하는 이 공간은 물질적으로는 거의 닫혀 있는 체계라는 거죠. 뭐 가끔씩 운석이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런 일이 있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가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거나 이런 일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구 표면의 물질 구성은 닫혀 있고 뭔가가 나가지도 뭔가가 들어오지도 않는 시스템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는 계속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계속 순환하면서 물질적으로는 닫혀 있는 체계 안에서 에너지적으로는 열려 있는 체계로서 지구 표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구 표면이라고 하는 가이아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 영향을 영위하기 위해서, 즉 물질적으로 닫혀 있는 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순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뚜르의 주장은 공학의 방향을 가이아처럼 현명해지는 쪽으로 돌려야 한다. 즉 엔지니어링을 지금처럼 돈 벌기 위해서 혹은 뭐 무분별하게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이아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감안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하나의 지구공학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옹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컨대 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재활용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CO2 배출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구의 뭐 온도나 화학적인 조성을 어떻게 안정화하거나 유지하거나 시프트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식하면서 엔지니어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독립 영향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 네트워크, 이것은 뭐 간단한 개념입니다. 즉 가이아 2.0에서는 성공적인 순환 경제를 위해 정보의 수평적 교환, 풍부한 기능적 다양성, 그리고 분산적 제어가 중요해질 것이다. 즉 가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단일한 존재자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산적인 존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그 네트워크의 연결 양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라뚜르가 제시하는 개념은 헤테라키입니다. 헤테라키는 하이어라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즉 위계 질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말하자면 꼭대기가 있고 꼬리가 있고 그것들 사이에 선형적인 위계 질서가 있어서 명령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변하면 저것도 바뀌고 저것이 바뀌면 이것도 바뀌고 이런 식의 질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규모와 기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이한 메커니즘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면 예컨대 뭐 단순히 뭐를 덜 하면은 뭐가 덜 바뀐다, 뭐를 더 하면 뭐가 더 바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컨대 긴 시간과 큰 규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와 같은 사건들과 짧은 시간과 큰 규모에서 벌어지는 예컨대 뭐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사건도 있고요. 혹은 짧은 기간에 작은 규모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도 있겠죠. 뭐 누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구 전체 관점에서 보면 뭐 국지적인 전쟁들 이런 것들도 다 작은 규모와 짧은 기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일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기간과 규모가 다양한 여러 메커니즘들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조심해야만 가이아 2.0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의 실천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라뚜르가 강조하는 것은 이 헤테라키를 구성하는 메커니즘들은 예컨대 제가 말씀드린 뭐 기후 변화나 엘니뇨 라니냐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적인 메커니즘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각 국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각 개인들, 각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들의 어떤 생태적인 실천과 결정들도 모두 이 메커니즘들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이아 2.0의 실천은 결국에는 라뚜르가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근대성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를 요구합니다. 라뚜르는 근대성을 두 가지 이분법으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분법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쪽에 자연, 한쪽에 문화, 한쪽에 비인간, 한쪽에 인간을 놓고 그 둘의 이분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법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 속에서는 항상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된 하이브리드 연결망을 만들어내면서, 즉 예컨대 엔지니어링을 하고 뭐 우리는 지금 작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있기도 하고 지구의 날씨를 변형시키고 있기도 하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기도 한데, 이런 짓들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담론 속에서는 자연과 문화가 서로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 즉 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구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근대성의 두 번째 이분법입니다. 라뚜르는 이 두 가지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 이런 두 가지 이분법에 의해서 정초되어 있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의 폐해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저 이 두 번째 이분법, 즉 자연과 문화가 구별되어 있다는 담론과 실제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연결망을 만들고 있는 실천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첫 번째 이분법도 함께 제거하는 것, 즉 이 아래쪽에 있는 하이브리드 연결망으로서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것, 솔직하게 우리 세계가 이미 하이브리드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뭐 비인간 전회, 포스트 휴머니즘 이런 것들의 어떤 정신이기도 하고요. 라뚜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근대인의 길을 멈춘다면, 즉 우리가 더 이상 증식의 작용을, 번역의 작용을 정화작용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뚜르의 가설은 우리가 괴물의 존재를, 즉 하이브리드의 존재를,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된 존재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표상하고 대표함으로써 그 증식의 속도를 완화시키고 방향을 재조정하며 규제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류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런 라뚜르의 객체지향 정치 혹은 가이아 2.0에 관한 논의를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은 원래는 이제 행성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생명체가 없는 불모의 행성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과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라포밍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인데 저는 이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이 즉 우리가 거주할 수 없는 행성에 무언가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하자면 객체지향 정치를 위해서 가이아 2.0의 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에 주목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앞으로의 사상의 발전이나 또 실천의 향방에 대해서 어떤 지침들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전망은 이 용어가 원래는 생태운동, 지구상의 생태운동이 아닌 외계 행성의 테라포밍을 지칭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길게 이야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지구 중심주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입니다. 즉 저는 라뚜르의 대지 개념, 가이아 개념 다 좋지만 라뚜르가 대지나 가이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연중에 외계 이런 개념들을 그 대립항으로 놓으면서 굉장히 지구는 유일하고 지구는 특별하고 지구만이 우리의 어떤 선천적으로 선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어떤 조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상상력이 실질적으로 지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구 환경에 개입하면서 변형시키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라뚜르의 철학과는 어느 정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행성공학의 실천을 어느 정도는 능동적으로 좋은 것으로서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성공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행성의 환경을 우리가 개입해서 바꾼다라고 얘기할 때 일론 머스크식의 미래지향적인 근대주의를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그런 실천을 떼어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을 유념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테라포밍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행성공학 실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SF의 상상력을 참조하는 그런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SF가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문학적이거나 정치적인 지침을 주는 데에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SF의 상상력을 차용해서 우리의 환경의 미래, 우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을 주목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테라포밍과 에코포이에시스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마굴리스와 그의 동료인 우나 웨이스트가 쓴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코포이에시스는 예컨대 화성을 외계의 낙원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이는 화성을 시궁창 행성으로 즉 오색 찬란하면서 악취나는 증기로 가득한 곳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에코포이에시스라는 개념은 인간이 보기 좋고 느끼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더 생태적이고 더 객체지향적이고 그렇지만 덜 인간 중심주의적이고 더 생명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에 집중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도 단순히 인간이 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생태적인 서브 시스템들이 공존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포이에시스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런 담론들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에코포이에시스라는 단어에서 자동적으로 오토포이에시스 그리고 심포이에시스 이 두 단어를 떠올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토포이에시스는 생물학자인 마뚜라나와 바렐라가 주장한 개념으로서 자기 생산, 아까 이제 황수현 선생님 발표에서 나왔던 심홍동이 이야기하는 개체화와도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생명체가 폐쇄적이고 재기적인 피드백 루프를 자신의 기능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환경 사이의 경계선을 만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개체로서 확립한다는 거죠. 이 개념에 대해서 헤러웨이는 심포이에시스라는 대체 개념을 제시합니다.
공동 생산으로 번역할 수 있는 심포이에시스는 폐쇄적이고 재기적인 피드백 루프 안에서가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피드백 루프의 서브 시스템들이 서로를 공동 생산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 생산을 해야지 자기 생산을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헤로웨이의 주장이죠. 저는 에코포이에시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생산을 단순히 각 개체에 대해서 그리고 개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자체에 대해서도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이란 결국 국지적인 오토포이에시스와 심포이에시스의 실천들을 매개하고 집합시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헤테라키적인 메커니즘들의 네트워크, 그런 네트워크를 창출해내는 방식의 실천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에코포이에시스 개념의 가장 중요한 실천적인 함의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까지 제 준비한 발표는 마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12시 20분에 마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얼마나 더 많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나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성 철학의 그러니까 역시 사상이라는 거는 쌓인 생각들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생성 철학의 그 안에서 라뚜르라는 굉장히 실천적인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의 계보를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없으실까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 20분에 맞춰야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세션을 정리를 하고,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랙티컬한 심포지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고 아마 오후에도 우리가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갈까,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환경의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이 우리의 자리나 우리의 어떻게 생존을,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프랙티컬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이런 세션을 중간에 집어넣은 이유는, 생각의 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더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황수연 교수님과 최석현 선생님한테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